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의 실행 단위로서 스레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최근 운영체제의 실행 단위인 스레드가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의 실행 단위로서의 스레드에게 CPU를 할당해 주는데 필요한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 스케줄링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앞서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처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항상 CPU에 의해서 연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가 조작되어지는 등 CPU의 연산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발생되어지면 소위 CPU가 놀고 있는 시간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CPU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스템 전체의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들을 메모리에 탑재해 놓고 어떤 하나의 작업을 처리해 나가다가 CPU의 유유 시간이 발생되어지면 CPU를 놀릴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해 가면서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자, 이를 위해서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펀치카드에다가 입력을 해서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로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 작업들이라는 것이 현재 실행되어질 프로그램들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초기 배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작업들을 한 번에 디스크에 읽어다 놓되 현재 시스템의 메인 메모리가 허용되어지는 범위만큼 현재 읽어드린 작업들, 즉 수행시킬 작업들을 메모리에 탑재해 놓고 하나의 작업을 수행을 하다가 CPU 유유 시간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다음 작업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CPU의 이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메인 메모리에서 수행되어지는 작업들 중 어느 작업에게 CPU를 할당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선택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현재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여러 작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CPU에게 할당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시스템이 처음 부팅했을 때에는 메인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읽어드린 작업들 중 처음 수행할 작업들을 메모리에 탑재해 주거나 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일부 작업이 처리가 끝나서 메모리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이 빈 메모리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메인 메모리에 탑재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잡 스케줄러에 의한 잡 스케줄링이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초기에 배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에 탑재되어지고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진 프로그램 중 하나를 CPU에게 연결해주는 작업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식 운영체제에서는 잡 스케줄러의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CPU 스케줄러만 남아서 현재 동시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 중 어느 하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스레드들 중 어느 하나를 CPU에게 할당해주는 작업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서 특정 자원에 대한 경쟁이 있을 때 그런 경쟁자들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는 과정을 스케줄링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스케줄을 관리한다라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에 어떤 순서대로 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다양한 자원들마다 스케줄링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봤던 배치 시스템에서는 잡 스케줄링이라는 것과 CPU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진 작업들을 메모리에 탑재하거나 혹은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작업들 중 하나를 CPU에게 할당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그널 시스템 같은 경우도 CPU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 동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나 혹은 스레드들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CPU를 할당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장치에 의해서만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현재 동시 수행되어지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디스크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들에 대한 요청들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떤 순서대로 처리할 것인지를 스케줄링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단순 디스크뿐만 아니라 프린터와 같은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 같은 것들도 적절히 스케줄링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듯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되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저 그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해당하는 자원들을 사용을 하면 될 테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시브날 시스템을 포함한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작업들이 거의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각각의 자원들을 어떤 순서대로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과정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은 단순한 CPU 연산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을 처리하는 작업들이 같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부터 읽어드리는 작업과 읽어드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들을 처리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또 연산을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다시 출력 장치에 출력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CPU에 의한 연산이 집중적으로 처리되어지는 상황을 CPU 버스트라고 부르고, 반면에 입출력 장치에 의해 입출력이 집중적으로 처리되어지는 상황을 IO 버스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즉 CPU 버스트가 일어나는 시간은 CPU 버스트 타임, IO 버스트가 일어나는 시간을 IO 버스트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CPU 버스트 타임이 IO 버스트 타임보다 더 많은 그런 프로세스를 CPU 집중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로 CPU에 의해 많은 계산을 동반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각종 통계 처리를 한다라든가 어떤 연산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IO 집중 프로세스라는 것은 CPU 버스트 타임보다는 IO 버스트 타임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조각 모음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복사 등의 관리를 담당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한 특징들은 1960년대 초반 다중 프로그래밍 도입기에 파악되어져서 소위 CPU 유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구되어졌는데, 우리 앞에서 다중 프로그래밍 상황에 보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메모리에 탑재해 놓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가정하기를 현재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모든 프로세스가 모두 다 CPU 집중 프로세스이거나 혹은 IO 집중 프로세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CPU 집중 프로세스들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다가 잠깐 입출력 장치를 접근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세스로 전환되어질 텐데, 그 전환되어진 다른 프로세스도 역시 CPU 집중 프로세스여서 CPU 버스트 타임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던 간에 입출력 장치를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보다는 CPU를 사용해야 하는 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프로세스들이 모두 다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짧은 CPU 버스트 타임 끝에 입출력 장치를 접근하기 위해서 IO 버스트 타임을 길게 갖게 되어져서 다른 프로세스로 전환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프로세스도 CPU에서 처리할 일은 짧은 시간밖에 없고 여전히 입출력 장치를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환경에서는 CPU가 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CPU 집중 프로세스와 IO 집중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섞인 형태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에요. 즉,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입출력 장치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는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가정해보기를 어떤 두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프로세스 모두 1초 실행하고 1초 유유 시간을 갖는 일을 60번 반복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한 프로세스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2분의 시간이 소요되어지게 되겠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단순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에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서야 두 번째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죠. 각각의 프로세스는 2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두 프로세스가 끝나는데 전체 4분이 소요되어질 것이고, 자, 그 4분 동안 CPU가 사용되어지는 시각과 쉬고 있는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1초 실행, 1초 대기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50%의 이용률을 갖게 될 것이에요. 즉, CPU가 전체 4분 중 2분 동안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2분 동안은 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을 살펴봅시다. 소위 다중 프로그래밍 되어진 환경에서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을 하다가 CPU 유유 시간이 발생되어지면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프로세스로 전환되어져서 두 번째 프로세스의 CPU 연산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 역시 1초 뒤에 유유 시간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다시 첫 번째 프로세스로 전환해서 다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 보면 두 프로세스의 처리를 끝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시간은 현재 2분하고도 1초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될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 4분이 걸렸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CPU의 이용률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A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져서 B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매 주기마다 계속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즉 CPU의 이용률이 100%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예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의 작업이 수행되어지다가 다음 작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즉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데 걸리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일정 시간들이 소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제들에서는 그 시간이 0이다라고 가정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방법 2와 같이 어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CPU 집중 프로세스들만 혹은 IO 집중 프로세스들만 다중화하기보다는 적절히 섞어서 다중화하는 것이 좀 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여줄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CPU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현재 그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실 시스템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스케줄링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레디 상태의 스레드들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프로세서, 즉 CPU에게 할당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CPU 스케줄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CPU를 할당을 한다라는 의미로 CPU 스케줄링이지만, 반대의 관점에서 스레드 혹은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는다라는 측면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혹은 스레드 스케줄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CPU 스케줄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프로세서, 즉 CPU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CPU를 놀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의 처리율,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작업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 시브나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 간에 빈번하게 CPU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시스템의 목표에 따라서 마련되어진 나름의 기준과 목표에 따라서 구현되어질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CPU 이용률이라는 것은 CPU가 얼마나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소위 전체 시간 중 CPU의 사용시간 비율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용률을 100%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한 40에서 90% 정도 가능한 한 CPU를 좀 바쁜 상태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에요. 따라서 그걸 통해서 처리율이라고 하는 throughput이라는, 자, 여기서 괄호 안에 기술한 영어 용어들은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니까 사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는 용어보다는 더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throughput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의 작업들이, 몇 개의 프로세스들이 완료되었는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어져요. CPU 이용률을 높여서 CPU가 열심히 작업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단위 시간 동안에 더 많은 프로세스들이 작업들을 끝마쳐질 수 있게 되어지겠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웨이팅 타임, 즉 대기 시간이라는 것인데, 이 대기 시간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 즉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레디 큐에서 대기한 시간을 나타내 주게 되어집니다. 즉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러닝 상태가 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는 처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보통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이 대기 시간들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해서 보통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평가하는데 비교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응답 시간이라는 것은 요청 이후 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화면 출력을 나타내는 용어는 아니에요. 자, 보통 이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청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프로세스나 스레드와 동시에 수행되어지고 있는 다른 스레드나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앞선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자원을 해제해 주기 전까지는 나머지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은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서 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스레드 때문에 시스템 전반적으로 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응답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최소로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응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 될 것이고, 응답 시간 사이의 변동폭을 줄이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총 처리 시간이라는 것은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가리켜요. 즉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부터 종료되어질 때까지 걸리는 모든 시간들의 총합을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CPU 버스트 타임과 IO 버스트 타임뿐만 아니라 현재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레디 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과 또 입출력 장치의 처리가 끝나기 위해서 웨이팅 큐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까지를 모두 다 합친 그런 시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배치 시스템에서 작업이 최초 제출되어진 시점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이 시간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이 수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공정성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도 그 실행이 무한히 연기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스케줄링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 스레드들에게 CPU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분해 주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CPU 스케줄링은 각 컴퓨터 시스템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히 스케줄링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어떤 하나의 스케줄링 방법이 좋다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위해서는 어떤 스케줄링 방법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응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각각의 스레드들에게 짧은 시간 간격 번갈아 가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방법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분할 시스템의 특징들보다는 어떤 주어진 스레드가 주어진 시한 내에 그 작업이 모두 끝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뭐 급여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뭐 안전이나 보안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스레드가 더 우선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스템 내부에 여러 자원들에 대한 활용률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스케줄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자, 문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응답 시간이라는 것과 자원 활용률 사이에는 다소간 좀 상충적인 면들을 담고 있죠.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면 자원 활용률이 떨어질 것이고, 자원 활용률을 높이면 응답 시간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스템의 부하와 무관하게 현재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각 스레드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 내에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스케줄링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이 사용되어지는 10분의 1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너무 오랫동안 CPU를 점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각각의 스레드에게 CPU를 할당해 놓고 나서는 타이머를 가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가 한 번에 CPU를 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타임 슬라이스 혹은 타임 퀀텀 혹은 타임 슬롯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시간 간격만큼만 스레드에게 실행을 허용해주고 타이머가 만료되어져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되어지면 나는 이제 충분히 실행되어졌구나 라고 간주해서 스케줄링이 일어나서 다른 스레드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